사이코즈만 괜찮아 사회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드라마 찾기 어려운데 저도 저의 빨간 구두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리뷰를 할 때마다 키워드를 정해보곤 하는데요. 사이코즈만 괜찮아 사회의 매우 주관적인 키워드는 보다입니다. 강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는 문영과 얽힌 어린 시절이 아름다운 기억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나비를 찢는 게 보통의 정신으로 아름답다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문영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도망간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홀로 그 아이는 그렇게 남겨졌을 테니까요. 만약 문영 때문이었다면 출판사에 다시 보러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에서 일하면서 과거에 문영이 왜 나비를 찢었을까 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영을 위한 나름의 답을 찾은 것이 선천적인 인격 성향이라는 거였죠. 미친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지. 과연 선천적 인격 성향일까요? 사회까지 보니 아닌 쪽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가진 어머니에 의해 잘못된 정체성을 학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곧 나야. 초반부터 이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풀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왜 문영은 나비를 찢었나? 라는 겁니다. 개미가 다가오자 구두로 막아서 방향을 틀어갈 수 있게 하는 문영. 강태처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가까이 다가오는 것들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에게 나비의 존재가 그렇다면 문영에게는 어머니가 있죠. 내가 그 왕자를 죽일 거니까. 말 그대로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문영은 자신의 방법으로 어린 강태를 보호하기 위해 위약의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비일까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강렬해서 나비가 쓰였을까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에게 나비는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죠. 문영이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거나 이미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의 나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문영이거나 과거 나비 트라우마와 관련된 인물이 문영이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이 부분은 이후에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태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한 오해이면서도 문영에 대한 오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림 도구를 사러 간 형 상태를 사로잡은 공룡 세트. 이 모습을 보면서 강태는 생각하게 되죠. 형이 공룡 세트를 예뻐서 사는 것이나 문영이 자신을 예뻐서 탐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네,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문영의 예쁜애 탐나 가져야지가 아무 물건에 대한 집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문영이 집착 대상이었던 칼, 강태, 그리고 훔쳤던 처용탈의 공통점은 그 목적이 보호에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칼은 자신을 또는 타인을 상처 입힐 수 있는 도구이지만 사실상 문영이 칼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남을 상처 입히는데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사고라고 해두고요. 그리고 처용탈은 괜찮은 정신병원의 오원장이 가위에 눌리지 않으려고 쓰는 부적 같은 존재였죠. 공식 고문형 안전핀 강태. 근데 요즘 강태가 펑펑 터지고 있긴 해요. 혼자 투쟁하듯 살아온 고문형의 앞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죠. 문영의 집착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인이 허기 같은 거라고 여기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상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탐심이나 상태의 장애가 가지는 특징으로의 집착만이 아니라 상태에게 공룡은 더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상태는 만화영화 둘리의 대사를 달달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봤고 자신의 공룡 인형에 고길동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둘리가 고길동에게 고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둘리를 상태 자신이라고 하고 강태에게 하는 말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강태도 나만큼 불쌍하니까. 인정 없고 여유 없고 양식 없는 마음이 황폐한 고아. 그래도 난 강태를 사랑할 거야. 왜냐고? 내가 혼자 그렇게 마음먹었으니까. 상태는 남들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뭐야?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눈으로 강태를 늘 보고 있죠. 강태는 상태가 자신의 심정을 그리고 상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형 앞에서 웃으려 하고 괜찮은 척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태는 자신의 방법으로 강태를 잘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뭐 나만 믿어. 내가 네 형이니까. 형 있으면 든든하니까.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상태의 진심입니다. 강태가 형을 지켜주고 챙겨주라는 어머니의 말에, 그러라고 널 낳았다는 말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의 관계가 더 건강하게 변해서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서로 지탱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은 강태가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강태와 상태, 이 형제를 둘러싼 사람들이 함께 할 테니까요. 좀비아이, 이 좋은 동화가 판매 금지라니. 활자 뒤에 감춰진 진짜 메시지를 못 보는 사람들 도대체 누군가요? 드라마 굿즈로 판매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회에서는 좀비아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 부모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권기도의 부모도, 문영의 부모도, 강태의 어머니도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강한 모성, 물론 차별적이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을 가져도 독립된 인격체로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한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잘 컸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으니 말이죠. 신기해서 잘 컸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들도 좀비아이이자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이라 생각하니 자녀든 부모든 모두에게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부모가 되는 것도 처음, 자녀로 사는 것도 처음이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이 좀 잘해주셨으면. 아이들에게 남은 몫이 너무 크네요. 거울 앞에선 강태는 늘 상처 입은 모습입니다. 다친 손에 상처를 물로 씻던 강태가 맞아서 붉어진 뺨을 물로 식힙니다. 어두운 거울 속의 문영은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엄마의 그림자가 걷어진 밝은 낮에나 살풋 웃어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진짜 자신은 잠긴 방에 둔 채 엄마가 사랑하는 딸로 거울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문영의 엄마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사매에서 어린 문영이 보고 있는 물속의 여자와 사회에서 잠긴 문을 사이에 두고 방 안에 있는 여자는 문영일 것 같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면서 자물쇠를 열었듯이 손에 들고 있는 열쇠로 저 문을 열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거울은 정체성을 비춰주며 내밀한 자신을 보는 도구가 됩니다. 강태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지만 애써 웃을 수 없었고 때가 한 거울 속에 들어간 엄마는 문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죠. 창은 인물을 보는 렌즈 역할을 하고 창 위에 드리워진 사물의 반영은 인물의 심리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창을 통해 들여다보거나 관찰하는 듯한 연출들은 이미 있었지만 사회에서는 의미심장한 뒤통수가 등장했습니다. 그 눈길은 문영을 향해 있었는데요. 줄이 상인 문영의 아빠 그리고 뒤통수에 공통점이 있죠. 문영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거나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사람들이라는 점. 다시 비밀스러운 인물로 돌아가서 이 인물이 실존하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과 상상의 공간을 경계 없이 모호하게 가져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이 실존한다면 까불이 찾기급 범인 찾는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맞춰보고 싶네요. 2회의 마지막이자 3회의 시작인 문영의 괜찮은 병원 첫 방문 씬에는 카메라의 수평이 기울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단독으로 등장할 때 한쪽으로 기울어진 화면이 둘이 함께 서면서 수평을 이루고 데칼코마니처럼 균형을 갖추면서 서로 마주보는 컷. 서로가 대등하게 서서 마주보는 드라마. 제가 생각하는 이 드라마가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 2회에서 주인공들이 닮은 모습으로 마주보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4회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역시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건가 봐요. 3회부터 그 낌새가 있기는 했죠. 기도의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과 강태 문영을 함께 담기 위한 방법이었겠지만 한쪽에 함께 선 둘의 모습에 경계를 두고 대치하는 것 같았던, 평행선 같았던 이 둘의 관계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회의 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1, 2회의 방법대로라면 문영과 강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와서 마주봐야겠지만 문영이 걸어온 길을 뒤따라온 강태가 바이크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이건 우리 강태가 달라졌어요 급입니다. 강태의 직진 본능 있잖아요. 이런 강태의 발을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문영이 갖고 있지만 사랑해 강태 씨.
사랑한다는 말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강태는 제 길을 갔거든요. 강태와 문영은 늘 수평이 맞는 시소처럼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며 긴장감 있는 균형 관계에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강태를 세우고 균형을 깨고 한 발 다가가던 것은 문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문영의 걸음을 멈추고 다가간 것은 강태였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비에 젖어 속이 다 비치는 문영을 감싸주죠. 제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 되돌아가게 할 필요가 없는 강태 앞에 신발을 툭 떨어뜨리고 안겨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둘의 관계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진부한 운명으로 퉁치진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서로 균형을 이루던 관계에서 한쪽의 등대와 강태와 문영이 균형을 이룹니다. 내리는 굵은 비처럼 이들이 통과해야 할 이후의 이야기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등대의 등불을 따라가는 길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심취해 있습니다. 아직 사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 났다 싶습니다. 이대로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도 잘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어졌길 바랍니다. ELTV